벌써 17분이나 지났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스카이프를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팀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스카이프는 엠바카데로 개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카이프는 첫 버전부터 아마 7버전 정도까지 델파이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우리는 스카이프를 만든 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카이프의 첫 버전을 만들 때 왜 델파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스카이프를 인수하고 나서 델파이를 버리고 자사의 기술로 대체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델파이로 만들어졌던 스카이프가 다른 기술로 만들어진 스카이프보다 기능과 성능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판단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델파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편향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자금과 수고를 넣어왔습니다. 2011년 당시 인수자금만 해도 9조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없애기로 결정했네요. 어떤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리 엠바카데로가 서로 경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많은 것들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협업 관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암 컴퓨터나 암 윈도우 같은 것들은 그것을 담당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람과 직접 소통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그들이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전에 엠바카데로나 볼랜드에서 일하다가 옮겨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고요. 다만 우리는 개발 도구 측면에서 우리의 제품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를 열고 지메일을 통해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제가 발표를 하는 도중에는 여러분의 질문을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남겨주세요. 발표와 데모를 마치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꽤 많습니다. 데모는 이 슬라이드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메일로 메일 발송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리고 오오스2를 사용해 이메일을 보내고 싶고, 오오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 이 세션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델파이로 하는 방법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소 복잡합니다. 저는 이안 바커입니다. 엠바카데로의 개발자 옹호자입니다. 엠바카데로에게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제 이메일 즉 ian.baco@embacadero.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보내주세요. 저는 모든 메일에 답변합니다. 정말 바쁘고 이렇게 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엠바카데로는 북불장군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객인 개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늘 열려 있습니다. 제가 기술 지원은 아닙니다. 혹시 제가 모르면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라드 스튜디오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있다면 앞으로 절대로 없애지 말아달라고 미리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불편 사항을 전달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도 전해주세요.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구현하게 된다면 그 혜택은 사용자 모두에게 돌아갈 테니까요. 실제로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던 분도 있고 그 아이디어를 제품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미나 자료, 링크, 다시 보기는 tinyurl.com/ibgmail30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지메일의 뒤쪽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용해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매크로를 만들어서 지메일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발송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미나에서 저는 지메일 서버에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메일을 보내는 것은 모두 그 서버에서 승인해준 방식을 사용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예전에 지스위트라고 불리던 것입니다.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오스2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델파이와 라드 스튜디오에서 오오스2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었다면 오늘 이 설명과 데모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메일을 누가 신경 쓰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지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18억 명이 전 세계에서 지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메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꼬맹이에 불과합니다. 한메일 등도 꽤 큽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지메일은 정말 큽니다. 저도 지메일을 사용하고 매우 좋아합니다. 나름 파워 유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다루거든요. 지메일은 세계 이메일 시장에서 29%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의 3분의 1이 지메일을 사용하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는 53%를 차지합니다. 즉, 미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둘 중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지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메일 사용자 대다수의 나이는 25세에서 34세 사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30세 이하는 61%가 지메일을 사용합니다. 30대들은 54%, 45세에서 64세 사이 중에서는 36%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은 90%가 지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중간 규모 기업 중에서는 60%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메일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지메일을 광고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메일 서비스와 인터페이스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지메일을 여러분의 앱 안에 넣을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낸다면 수신자는 지메일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중요. 오래된 장비에서는 앱 전용 비밀번호가 아니라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증 방식은 앞으로 작동이 중지될 것이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앞으로도 잘 작동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인증을 확보하려면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오오스 지원을 사용해야 한다. 스팸 발송자들이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 365, 한메일 등을 사용하다 보니 보안이 점점 강화되어 왔습니다. 조금씩 변하면서 말이죠. 앱 패스워드라고 해서 앱 안에 사용할 전용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고 SSL과 TLS를 도입해서 텍스트를 그대로 보내지 않고 암호화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줄에서 텔넷을 사용해 메일 서버에 연결하고 텍스트를 적어서 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큰 회사들이 거의 모두 오오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보안이 약한 앱에서 오오스로 옮겨가는 방법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이 회사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오오스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강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앱이 오오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간주됩니다.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라면 여러분의 앱이 더 안전하고 더 회복력이 있어 보이는 경우 더 유리합니다. 앱 안에서 오오스를 지원하는 것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앱을 판매하거나 사용자를 확보하기에 좋습니다. 심지어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하려면 채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더 줄일수록 좋습니다. 즉, 싫어요 라고 말할 이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앱 사용을 검토하면서 좋아요 라고 말할 이유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오스는 매우 큰 요소입니다. 그럼 오오스는 어떻게 작동될까요? 오오스는 서드파티, 즉 제3자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넣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서드파티 즉 구글 같은 곳에 이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인증을 담당하는 서드파티에서는 사용자명 등 상세 정보를 반환하지 않고 암호화된 토큰을 보내줍니다. 그 토큰은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좋아요. 이 사람이 맞다고 인증을 했고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러니 계속해도 좋아요. 즉 이 사용자는 여러분의 서비스를 사용해도 좋아요. 여러분은 그 서드파티와 상호작용을 하는 채널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구글과 여러분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구글에게 가서 안녕, 내 사용자가 인증을 너를 통해 받고 싶어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글은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인증이 성공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러분은 뒤편에서 오오스를 여러 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죠. 제 서비스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제가 사용하는 구글 계정 3개가 보입니다. 2개는 업무용이고 하나는 개인용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계정 하나를 클릭하고 그것을 사용할 곳에 맞게 접근 권한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오스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데모용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설정은 세미나 후에 모두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보이는 토큰들은 모두 폐기됩니다. 어쨌든 이런 경고 화면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구글이 이 앱을 아직 검증하지 않았음. 여러분은 앱에게 접근 권한을 주었는데 그 앱은 현재 테스트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이 개발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계속 진행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앱을 검증하고 계속 진행하면 그 아래에 있는 화면을 거치게 됩니다. 이안즈 메일 이그젬플로 로그인하기. 계속 진행하는 경우 구글을 여러분의 이름, 이메일 주소, 언어 선호, 프로필 사진을 이안즈 메일 이그젬플에게 공유합니다. 이안즈 메일 이그젬플의 개인 보호 정책과 이용 약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구글을 통해 로그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구글 계정 페이지로 가세요. 즉, 이 앱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맞다면 이 구글 계정을 사용해서 인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앱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작들을 명시적으로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지메일 클라이언트 앱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필요한 많은 권한들을 체크박스들을 통해 설정했기 때문에 그 권한들이 이렇게 나열되었습니다. 이안즈 메일 이그제맹이 당신의 구글 어카운트인 ian.baker@gmail.com에 접근을 원함. 이안즈 메일 이그제맹 앱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선택. 읽기, 쓰기, 보내기, 여러분의 모든 이메일 영구 삭제하기를 지메일에 대해 수행. 여기 강조 표시된 체크박스는 꺼짐이 기본 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이런 권한들이 모두 거부됩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봇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캡처 이미지 등 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는 알려진 장비를 사용해 확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이런 권한을 허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본인의 휴대전화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전달받은 숫자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업계는 점점 비밀번호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지메일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2단계 인증 즉 투팩터 오센티케이션을 추구합니다. 어쨌든 기본 설정이 꺼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용자들이 직접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사용자들은 권한을 허용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런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인증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디나이 즉 거부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메일 발송 권한 부여가 거부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공이라고 나오면 지메일을 통해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델파이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C++ 빌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저는 델파이로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C++ 빌더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키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구글 서버는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나서 성공 또는 거부를 전달해줍니다. 이것은 함수 호출 방식과는 다릅니다. 즉, 여러분이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로 참 또는 거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식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에 따르면 여러분은 웹페이지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 승인 결과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오오스 절차를 호스팅해야 하고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살짝 이상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여러분을 도와줄 프로젝트들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정말 훌륭합니다. 무료이고 오픈소스입니다. 하지만 다른 오픈소스들이 그렇듯이 해당 페이지로 가서 라이선스 조항을 잘 살펴보고 그 라이선스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작자인 제프에게 공을 돌려야 하는지
아니면 뭔가 법적 합의서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은 제프 스미스입니다. 제가 알기로 호주 개발자입니다. 호주의 델파이 사용자 그룹인 에이더그에 올린 기고들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위치는 github.com/jeff-82/gmailos.smtp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사소한 이슈들이 조금 있어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저만의 버전을 데모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기능들은 모두 제프의 프로젝트에 있는 것들입니다. 제 데모 안에서는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하나 더 사용했습니다. 인디 엑스트라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엠바카데로는 터보팩과 느슨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디 엑스트라스에도 일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토러스 TLS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러스 TLS는 JP 무가스가 작성했습니다. JP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엠바카데로 MVP이며 재능을 타고난 분입니다. 델파이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인사말을 전하는 JP를 봤을 거예요. 일부러 흐리게 처리된 화면에서 매우 느린 말투로 재미있게 인사를 한 그분입니다. 정말 개성이 있는 개발자스러운 개발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디 엑스트라스가 아니라 JP 본인의 GitHub 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은 TLS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러스 TLS가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러스 TLS를 설치하면 인디에서 오픈SSL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인디 프로젝트에 익숙하지 않다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디의 엠바카데로 버전은 라드 스튜디오 안에 담겨서 제공됩니다. 토러스 TLS의 핵심은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디 프로젝트가 오픈SSL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오픈SSL 1.1과 3.0대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디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멋진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인디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그 전에는 지원할 수 없었던 최신 버전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토러스 TLS를 라드 스튜디오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디는 정말 영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이지만 주 개발자는 레미 르보입니다. 인디는 플러그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I/O 핸들러를 통해 SSL을 지원합니다. 플러그인 아키텍처라는 이 영리한 아이디어 덕분에 여러분은 토러스 TLS를 인디 컴포넌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SSL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JP는 또한 인디 프로젝트에도 기여했습니다. 주 개발자인 레미 등 인디에 참여하는 개발자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어쨌든 토러스 TLS는 훌륭합니다. 또한 좋은 예시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FTP 클라이언트도 있고 FTPS를 사용하는 FTP 서버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해봤는데 한 번에 잘 되더군요.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OAuth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구글 설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프의 GitHub 프로젝트에는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한메일에서 설정하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비슷합니다. 즉 인증서 페이지 같은 것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앱 시크릿이라는 것을 받아 여러분의 프로젝트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OAuth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구글에서는 먼저 console.cloud.google.com/apis/credentials 페이지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앱 인포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앱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원용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여러분의 앱을 사용하면서 지원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그러면 구글에서는 이 주소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이때 구글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에서 관리하기 좋으니까요. 그러면 진행 절차가 보여집니다. 그 중에는 그 앱이 내부용인지 외부용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엠바카데로 회사에서 사내에서만 사용하는 앱이고 이메일도 내부 사용자에게만 보내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만 써도 된다면 인터널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넓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즉
여러분의 고객들이 사용한다면 익스터널을 선택합니다. 대체로 여러분은 익스터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넣었으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크리덴셜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Is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API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내는 API를 사용하려고 하므로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앱의 타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데스크탑 앱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윈도우 앱이나 맥 앱을 만들 테니까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iOS 또는 기타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델파이로 이런 앱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알맞은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OS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유형별로 각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용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들고 나서 다시 iOS용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드는 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라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앱의 유형이 4가지라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도 4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밀번호와 비슷한 것인데 매우 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의 앱 안에 넣으면 됩니다. 저는 데스크탑 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리 콘솔에 표시될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iOS용 앱과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들고 있다면 이 이름에는 my gmail test iOS 그리고 my gmail test android라고 2개를 만들면 됩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이 OS 관리 콘솔에서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생성하는 데 드는 시간은 여기를 보면 5분에서 최대 몇 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일단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만들어지고 나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거의 바로 생성되기는 했습니다. 생성이 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페이지입니다. 지금 저는 그 부분을 흐리게 처리해 놓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안내 문구를 보겠습니다. OS 접근은 이 테스트 유저스들에게로만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의 OS 컨센트 화면에 나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려면 이처럼 몇 사람들의 지메일을 테스트 유저스들 안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제 이메일만 넣었습니다. 안내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구글 이메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2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입니다. 이것들을 잘 적어두고 여러분의 앱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들은 외부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출된다고 해서 쉽게 이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용해 스팸을 보내고 싶은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거의 반쯤은 침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절차는 10분 정도면 되니까 이 비디오나 슬라이드를 보고 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프 예시 앱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데모와 똑같이 해보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디가 최신 SS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라드 스튜디오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던 인디를 사용한다면, 즉 외부 웹사이트에서 인디를 받아 라드 스튜디오에 설치하지 않았다면 여기 맨 위에 있는 2개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라드 스튜디오 사용자 대부분은 내장된 인디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아마 여러분도 이 2개 즉 윈32와 윈64 zi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운로드한 압축 파일을 풀면 오픈SSL 리브 등이 들어있을 텐데 여러분은 그 파일들을 여러분의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에 배치하면 됩니다. 만약 안드로이드나 iOS용이어서 정적 라이브러리 즉 .so 등이 필요하다면 플러스 TLS GitHub 페이지로 가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꽤 쉽습니다. 오픈SSL을 설치하고 그 바이너리들을 사용하려면 그것들을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에 놓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적 바인딩인 경우에는 정적 바인딩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해당 라이브러리들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 데모에서는 JPA 사이트에 있는 첫 번째 구역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즉 델파이 안에 포함된 인디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3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그룹 프로젝트를 열면 그 안에는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토러스 TLS RT와 토러스 TLS DT입니다. RT는 런타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컴파일만 하면 됩니다. 즉 오른쪽 클릭을 하고 컴파일을 선택하면 컴파일이 됩니다. 저는 라드 스튜디오 12 버전에서 진행했습니다. DT 프로젝트는 먼저 컴파일을 하고 나서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인스톨을 선택하면 설치됩니다. 그러면 툴 팔레트에 컴포넌트가 설치됩니다. 여러분이 제프의 예시를 따라하고 싶다면 꼭 제가 한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작은 변경을 했습니다. 제프의 안내에 따르면 글로벌스.pat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프의 소스 리포지토리를 다운로드 하거나 클론을 했다면 그 안에는 example.globals.pat라는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파일의 이름을 globals.pat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OS 아이디를 그 안에 넣어야 합니다. 조금 전 제가 구글 콘솔을 설명하면서 적어놓고 사용하라고 알려드린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값입니다. 파스 파일 안에는 그 값을 넣을 수 있는 상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자열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델 파일을 열고 오픈SSL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제프의 프로젝트를 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를 보면 ID SMTP1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IO 핸들러 프로퍼티를 보면 ID SSL 핸들러 소켓 SMTP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는 폼의 왼쪽 편에 있는 오브젝트 3개 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토러스 TLS IO 핸들러 소켓이라는 컴포넌트를 더블클릭해서 폼 위에 올려놓고 ID SMTP1의 IO 핸들러 프로퍼티가 이 토러스 TLS를 가리키도록 지정했습니다. 즉 IO 핸들러를 교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TLS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최신 버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앱이 생깁니다. 이 데모 앱은 로그를 남기고 있는데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이 로그에는 지메일 서버와 소통하는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지메일을 통해서 이메일 전송이 잘 되었다고 나옵니다. 제가 처음 했을 때에도 이렇게 바로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데모를 보겠습니다. 지금 라드 스튜디오에 보이는 것의 원본은 제프의 프로젝트입니다. 기억나시죠? 제프의 깃허브로 가서 지메일 OS SMTP로 가면 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구글용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용까지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화면이 조금 오래돼 보여서 저는 화면을 조금 손봤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인증 등 버튼도 그대로입니다. 수신자 이메일 주소, 메일 제목, 본문은 원래 비어 있었는데 저는 그 안에 실제 주소와 제목 등을 하드코딩해 놓았습니다. 자, 제프가 만든 이 유닛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화면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코드에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모듈에 있는 메서드는 사용자가 전달한 수신자 이메일 주소, 제목, 본문을 받아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메일을 발송하기 위한 모든 작업들은 이 작은 데이터 모듈 안에서 처리됩니다. 이메일 발송을 담당하는 것은 이것, 즉 인디 SMTP 컴포넌트입니다. 제프의 원래 프로젝트에서 IO 핸들러로 사용하게 되어 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인디 SSL IO 핸들러 소켓 SMTP였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인디는 IO 핸들러를 플러그인으로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새로 교체한 이 토러스 TLS IO 핸들러 소켓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디 소켓이 사용됩니다. 그 결과 토러스 TLS보다는 오래된 SSL 버전을 사용하게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해놓으면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바인딩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제가 사용하고 싶은 것은 토러스 TLS입니다. JP 무가스가 만든 것이죠. 제가 제프의 프로젝트에서 바꾼 건 IO 핸들러를 교체한 게 다예요. 이 IO 핸들러는 모든 SSL을 관리합니다. 즉 오고 가는 모든 암호화된 통신을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POP 서버를 연결해 이메일 읽기, IMAP 등등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메일 발송만 하면 되기 때문에 메일을 받아서 읽는 것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보내기 작업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증 처리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토큰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리프레시 토큰을 받습니다. 그리고 SMTP에 연결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고 나면 발송자 주소와 회신 받을 주소, 수신자 주소, 제목, 본문을 메시지에 채운 다음 그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다 되면 연결을 끊고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알려줍니다. 정말 멋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제프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저는 손만 조금 댔을 뿐입니다.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신자 주소에는 제 이메일을 넣었고 제목에는 델파이에서 지메일을 통해 보낸 테스트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본문에는 미소 표시를 추가할게요. 이 화면의 아래쪽에는 로고가 표시됩니다. 일부러 흐리게 보이도록 해놨는데 특별히 쓸모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오래된 토큰이 지워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두고 메일을 발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앱과 지메일 서버 사이에 통신이 진행되고 메일이 발송됩니다. 멋지죠? 이렇게 제 회사 메일로 잘 도착했습니다. 본문의 미소 표시도 잘 보이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제프는 이렇게 멋진 작은 데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토러스 TLS는 새 오픈SSL을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인증을 확인하려고 물어봅니다. 지금 제 화면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슬라이드로 봤던 이 화면과 비슷한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한 바커를 클릭하면 인증 확인이 확실한지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확인을 하면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어야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고 강조드렸었죠? 그러니 지금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인증이 성공했다는 화면이 나오네요. 이런 화면입니다. 제 앱 안에서 이것을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웹서버이고 2132 포트를 OAuth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인증되었다고 보여주었으니 이제 이 창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화면을 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메일 발송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보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지만 제 메일함에 잘 들어왔습니다. 제프는 이렇게 멋지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JP 무가스의 토러스 TLS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다입니다. 코드가 길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구역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토큰 등 제 개인과 관련된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메일 발송만 구현하고 싶은 경우라면 이 데이터 모듈에서 여기 이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발송을 위해서는 이것 그리고 이것 그리고 이것 이렇게 3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 나머지들은 다른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IMAP은 이메일을 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POP3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완전한 메일 클라이언트 앱을 만들고 싶고 모든 이메일을 읽고 싶다면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메일을 받아낼 수 있으며 필요한 메서드들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is authenticated라는 확인 필드도 있습니다. IMAP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메일을 읽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강력하고 상호작용이 더 활발한 이메일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POP는 조금 더 구식입니다. 서버에게 내 이메일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만약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받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리뷰 같은 목록에 이메일의 제목과 헤더 정보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메일의 본문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이메일 발송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IMAP과 OAuth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프가 특히 영리하게 구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모듈에서 사용하는 모든 인증을 여기에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프는 여기에 콜백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콜백을 내부 서버에서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HTTP 웹서버를 사용합니다. 로컬호스트 상에서 동작합니다.
포트는 2132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진행합니다. 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든 제프는 존경받을 만합니다. 저는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프가 인증 정보를 상수로 설정하게 해놓았고 글로벌스.파스 유닛을 사용한다고 알려드렸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include 파일을 사용해 그 안에 제 정보를 넣어서 숨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저 이렇게 설정값들을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상수들은 마이크로소프트용인데 마찬가지로 구글용 상수를 적고 해당 값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제프가 만들어 놓은 멋진 데모 앱을 봤습니다. 그리고 토러스 TLS를 사용해 이 데모 앱에서 오픈SSL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들어온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